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즌 3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발음도 안 되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네. 힘들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왜요? 그 3주간의 긴 휴가가 있었는데. 아니, 휴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금방 훅 가더라고. 저 놀랐어요. 네. 막 개편회의 준비하다 보니까 네. 훅 가. 한 방에 훅 가. 맞아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 대표 민혁 기자, 경제부 민혁 기자 빠졌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 민혁 기자, 김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날 공개 방송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이제 뭐 오픈도 됐고. 오픈도 됐고 뭐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어요. 막 나가려고요. 네, 정말 이제 얼굴도 나갔겠다. 네. 오늘 충분히 예쁘세요. 네? 충분히요? 네. 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오늘 막 그 리본 같은 것도 하시고. 이 리본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뀌었네. 원래 이게 내가 하던 거였는데 막 치고 들어와. 전략을 바꿔야겠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협정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12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력도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가장 신난 곳은 일본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 축소로 고민해온 일본은 TPP 발효 즉시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매, 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한 아베 신조 정권에게 TPP 타결은 성과용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등 다른 참여국가 자동차 부품, 섬유 업종 등 주요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TPP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전체 모든 조간들이 이 TPP 협상 타결 소식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철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하나의 경제 블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상 네. 그 미국이 그 동안에 아시아 쪽을 좀 넓혀본다는 측면이 있고, 이게 사실 12개 국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 일본과 미국의 FTA라고 봐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일 FTA에
다른 옆에 이제 뭐 나라들 멕시코 포함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도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농업 문제, 네.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 네. 사실은 일본은 이제 한국이 미국과 FTA 맺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자간 FTA를 되게 맺어왔잖아요. 공세적으로 맺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여러 가지로 자신들도 아베 정권 들어온 이후로 이 한국의 어떤 FTA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있었고요. 네. 그 이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 TPP를 했는데 TPP도 일본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네. 일본 농민들 그렇습니다. 네, 반발이 되게 많았고요. 네. 글쎄요. 근데 이게 TPP가 결국은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다자간 협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자간 협정을 계속해왔고 네. 이게 장단이 있는데 그동안의 진보 진영이나 개혁적인 어떤 그런 경제학자들은 이런 양자간의 무역 협정보다는 다자간의 무역 협정, WTO나 뭐 TPP가 됐든 아니면 아세안이 됐든 네. 그런 어떤 다자간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무역의 어떤 그런 공정성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왔는데 네. 한국은 그냥 그걸 좀 반대로 네. 양자간 협정을 계속 추진해왔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데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주도로 가는 그렇죠. 경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여기 이제 핵심은 뭐 중국 배제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을 좀 미국이 군사, 정치 또 이제 경제적으로 핸들링하려는 하나의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좀 약자들한테 불리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미국에겐 유리한 뭐 이런 동맹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결국엔 약탈 경제의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번 TPP를 통해 사실상 이게 경제적인 어떤 경제 블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 군사 여러 가지 그게 다 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상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TPP를 활용하는 의도가 많이 강하고요. 네. 중국도 이번에 이 TPP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중 FTA나 그다음에 한국 같은 그런 중간의 어떤 지렛대 역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재밌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네, 나프타로 그렇죠. 그렇게 당하고 또 끌려가. 그렇죠. 참 이 나라 국민들은 불쾌할 것 같아요. 김지혜 기자는 이 TPP 협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 보면 오늘 언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들어가는 게 좋으냐 나가는 게 좋으냐 그냥 일본하고 따로 FTA를 차라리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또 여기에 낑기는 게 낫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지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TPP 오늘 아침 조간의 방송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굉장히 큰 우리나라 위기가 막 닥칠 닥친 것처럼 것처럼.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를 빼고 이런 큰 TPP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차후 들어갈 그런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TPP에 우리도 계속 들어가니 많이 아마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기사들을 네. 차후에 우리나라가 또 여기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도 하고요. 네. 어떨까요? 이게 보니까 조선일보 오늘 사설이 대놓고 네. 썼죠. 네. 들어가야 된다 TPP. 네. 그리고 여태 뭐 했냐. 네, 뭐 했냐.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이게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고요. 아까 장 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2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멕시코 빼고는 전부 다 FTA를 맺은 국가들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나 이런 쪽의 보수층에서는 그래서 일본하고 멕시코만 하면 거기에 TPP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큰 경제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일본, 멕시코 빼고 나머지는 이미 FTA 양자간 다 협정을 맺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본, 멕시코 말고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자동차나 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섬유 의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공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자. 근데 전자는 이미 사실상 관세 거의 없고요. 네. 자동차는 이미 미국이나 멕시코의 전자 쪽도 다 공장이 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네. 다만 만약에 일본과 우리가 여기 들어갔을 경우는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런 아직도 우리 기술 위에 있는 그런 중견 어떤 그런 기술들 내지는 그런 뭐라고 하잖아요. 경공업 같은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한일 FTA를 안 하는 이유가 네.
아무리 따져봐도 예. 한국과 일본의 우리 그런 어떤 산업적인 격차,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기 예. 때문에 30년 동안 한일부터 협상만 했지 네. 하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만 보더라도 네. 일본에 한국차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일본은 전부 일본차. 그리고 약간 좀 그 알로 봐 우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본에 갔을 때 우리가 좀 얼마나 큰 틀에서 뭐 농업도 그렇고 굉장히 겹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 네네네. 옆에 나라이고 뭐 농업 그렇습니다. 분야 네. 뭐 여러 분야에서 겹치는 게 많고 또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상품에 대해서 한류는 좋아하지만 그렇죠. 네. 그밖에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네. 사실 좀 벽이 높죠. 가까운 그렇죠. 나라긴 맞습니다. 한데 네네. 예, 무역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협정 다자간이 됐든 뭐 네. 양자간이 됐든 협정에 가입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 건지 그렇죠. 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손익계산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좀 가입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의중을 내지는 그쪽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TPP를 만약에 저희가 또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네. 뒤늦게 들어간다고 한들 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예. 또 현행 또 우리 또 통상법에 네. 따라서 국회 인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다음 카카오, KT, 인터파크 컨소시움 등 3곳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업체 주축으로 시중은행이 참여한 모양새인데요. 다음 카카오 컨소시움의 카카오뱅크에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참여하고 KT 컨소시움의 K뱅크에는 우리은행, 한화생명, 그리고 인터파크 컨소시움의 아이뱅크에는 IBK 기업은행 등이 참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에 심사를 거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인데요. 그러나 법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비금융기업, 즉 산업자본은 지분을 4%밖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와 인터파크 등 컨소시움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들은 은산분리 개정 이후 지분을 조정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은산분리 훼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면 굉장히 금융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작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은산분리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금리 시장 네. 사실 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업들이 네.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에서는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중금리 대출은 서민들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상 이 3개 업체 중에 한두 곳이 나온다 해도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이 크게 커지리라는 전망은 지금 뭐 그렇게 하기 밝지 어렵다.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다른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은행 쪽으로는 사실 뭐 이미 기존의 인터넷 뱅킹 같은 게 너무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서 네. 이 인터넷 은행이 과연 이렇게 출범을 했을 때 어떤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보면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랍시고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이 주축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은행, 뭐 금융권이 또 참여하고 있는 형태예요. 우리은행, IB뱅크여서 IBK 기업은행인가요? 네. 하여튼 뭐 그렇죠. KB국민은행. KB국민을 뭐 이게 전부 다 들어와 있어서 이게 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엔. 이게 그동안에 은행이 네. 은행 시장을 따로 이렇게 연 게 거의 2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행을 갖다가 통폐합해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새롭게 은행의 시장에 들어왔는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IT 기업과 은행 기존의 은행을 갖다가 융합해서 예. 요즘에 항상 말하는 핀테크라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김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뭐 중금리 시장,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 말고요. 네. 또 중간 단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뭐 틈새 시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중금리의 기준이 얼마예요? 10%대를 10%대. 네. 솔직히 일반적으로 10%도 그게 고금리 아니야? 맞습니다. 은행에 그게- 비해서는 높은데 이제 네. 뭐 저축은행에 비해서는 중금리라고 네. 정부에서는 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10%도 네. 그 진짜 은행의 어떤 공공성 측면을 보면 높은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정말로 그 일반 시중은행이 보통 3-4% 수준에 네. 그리고 충분히 낮은 금리로 그 자금을 운용을 하고 네. 또 소액으로 어떤 그런 서민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은행들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공기업 은행들도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굉장히 푸는 거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예, 금융개혁한다고. 그렇죠. 금융개혁 핵심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그 인터넷 전문행 진입을 빨리 좀 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금융개혁이에요? 그중 하나입니다. 네. 그게 참나. 포함이 예. 돼 있어요. 예. 그게 보면 구조개혁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사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금융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네. 이건 금융개혁이 아니라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완화죠. 규제 그렇습니다. 완화. 예. 그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재벌의 이제 그 금융 참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이 삼성은행 같은 거 만들고 싶어 했었고, 네네. 사실 그래서 은산 분리에 대한 그렇죠. 그 규제가 굉장히 셌던 거였는데 만약에 네. 이제 이것으로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 재벌들이 은행하는 거는 뭐 너무 쉽게 뻥뻥 뚫리는 거 아닌가 이런 규제 하나 또 요구하겠죠. 이다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초벌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더 센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은행과 산업 분리 없이 그냥 그 규제도 없이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상당히 큰 교란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산 분리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은행에 있는 돈은 그 어떤 그 주주가 아니라 그렇죠. 예금자들이 예금자죠. 주인이잖아요. 네. 그거를 단지 어떤 그 지분이 없는 그냥 네. 단지 그 계열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예금자의 돈을 마치 자기의 어떤 돈인 쌈짓돈처럼 이렇게 막, 활용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중은행만 없을 뿐이지 제2금융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험도 생명, 다 보험, 하고. 카드, 화재 그럼요.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 보면 은행만 있으면 완전히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현행 금산분리, 은산분리 그런 현행 그 제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아니죠.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건데 장벽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맞는 거죠. 예. 엄밀히 그렇게 해야 말하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게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은 뭐 카카오, KB국민은행 뭐 이런 어떤 IT 기업과 일정 부분 국민 그 은행이 합병해서 들어왔지만 이게 한번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제 거대 어떤 재벌이 들어와서 은행을 또는 어떤 은행업을 네. 또 할 수 있을지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뭐 잘하면 좋은데 그럼. 망하면 평생 모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불안합니다. 물론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통해서 중금리 10%가 중금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고금리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이 네. 생기는 여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밖에 다른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정부 차원의 소비 진작 행사인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란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대형 세일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교해 반쪽 세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불리는 고급 가전이나 가구, 화장품 등은 빠졌고 판매 가격이 정기 세일 때와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 체감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의 불씨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성공하려면 제조업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유통업체 위주로만 치르다 보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부가 주도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8월과 9월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해야 했는데요. 정부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등은 길게는 수십 년 이상 된 사례들입니다. 이름은 차용했지만 같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다. 그래서 싸다. 사라. 뭐 이런 그 주문은 굉장히 많았지만 제 주변에도 뭘 사러 간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가봐야 어차피 다 재고 청산하는 거여가지고 물건이 뭐 신상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새로운 물건을 내놓고 정말 가을 신상품을 뭐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작년 거, 올 봄에 나온 거 뭐 그거를 하는 거라서 그거 뭐 딴 데 아울렛 가서 사도 되는 걸 굳이 그때 가서 살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그냥 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지 않나요? 가셨어요? 어때요? 저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사람은 많이 간대요. 들어보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일부 명품들 혹시나 이렇게 싸게 좀 팔까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기사들을 보니까 네. 이제 이게 뭐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대요. 백화점에서는 매출이 매출이 조금씩 하더라고요. 올랐다고 신세계가 하는데 제일 많이 올랐다고. 예, 뭐 네.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납품업체들은 네. 이게 거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35%에서 40%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반값을 후려치면 네. 수수료보다도 안 백화점만 나오는 신났네. 네, 백화점만 신나고 납품업체는 울상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커들이 뭐 제법 많이 와서 올 유커들. 가을에 많이 와서 그 봄에는 메르스 때문에 완전히 망했었는데 가을엔 그래도 유커들이 와서 조금 그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그 판매율이 좀 올랐다 이런 경제 기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게 뭐 미국 흉내 짝퉁인가 이것도? 저 가봤어요. 저 오, 일요일 역시. 주말에. 전 취재 때문에 또 뭐 사러 간 거 아니고? 사실 좀 살아가려고 너무 진지해서. 네. 겸사겸사 갔는데요. 네. 이게 보통 우리 그 백화점이 1년 내내 세일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면 연중 세일이에요. 연중 세일 세일하고 맥락도 있잖아요. 세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크게 세일하는 경우가 이런 이제 가을 정기 세일을 되게 크게 네. 하죠. 근데 이번 가을 정기 세일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이제 뭐 프라이데이 이런 행사를 맞춰가지고 좀 당긴 측면이 있고 네. 미국과 연결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 부장님이나 뭐 김재기도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백화점이 제품들 갖다 이렇게 정말로 싸게 팝니다. 그래요? 그때 가면 네, 맞춰서. 그래서 막 그 항상 우리 밤새고 막 해외 그러네요. 토픽 그러잖아요. 예, 줄 막 서가지고 문 담요 열면 뒤집어 쓰고 문 열면 막, 줄 서가지고 막 넘어지고. 예. 넘어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그해 상품을 진짜 50% 60% 싸게 팝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 나온 신상을 따끈따끈한 올해 거. 안에 제품이죠. 예, 그리고 예. 그걸 올해 안에 다 재고를 다 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기업에게도. 그렇죠. 그걸 내년까지 갖고 가져봤자 어차피 그렇죠. 뭐 또 재고가 쌓일 그럼요. 뿐이니까 예. 어차피 올해 털고 가는 게 훨씬 좋고 네. 또 그 터는 방법도 미국은 백화점들이 다 직접 삽니다. 그 물건들을. 자신들이 직접 사기 때문에 네. 그걸 싸게 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재고 남을 거 네. 40% 50% 싸게 팔자 해서 네. 파는 거거든요. 팔고 근데 털자 그냥.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이 사질 않습니다. 물건을. 음. 우리나라는 임대업이죠. 그냥 그 해당 브랜드의 매장을 빌려주고 네. 니네들이 싸게 팔아 이런 네. 식이거든요.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백화점들이? 그래서 이번에 백화점만 재미 본다는 예미가 뭐냐면 네. 아니 그 뭐 항상 정기 세일하고 기본적인 세일을 하는데 네. 입점업체는 또 세일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또 못하죠, 잘. 네. 그래서 정부나 뭐 백화점 측에서는 야 정부의 어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세일해. 어차피 가을 정기 세일 30%씩 하는데 이번에 좀만 더 써서 35% 40% 해. 그러면 네. 입점업체는 되게 부담되니까 네.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번에 막 50% 60% 하는 것들은 작년 상품, 재고 상품 가지고 가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그거는 굳이 여기서 안 팔아도 딴데 아울렛 가면 다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울렛 이런 데 가면 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뭐 소비 진작,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미국의 어떤 뭐 영국의 박싱데이 뭐 이런 걸 뭐 본따서 한국판 만들겠다 하는데 네.
애시당초 예. 그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가 무슨 그렇죠. 소비 진작을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고 블랙 먼데이가 될 것 같아. 주식 시장이 꺼지는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냐. 나는 참 이게 촌스러운 발상 같아요. 4일날 참 나는 일부 기사에도 나왔지만 네. 그 담당 그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렇죠. 그 1차관이 네. 직접 백화점에 출동을 합니다. 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였냐면 네. 이름도 나왔어요. 이관섭 차관이네요. 관섭이 간섭하는구만. 맞아요. 이관섭 차장이 뭐 저기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가가지고 예. 전형적인 어떤 그냥 막 불러다 놓고 이거 얼마를 팔았어. 네. 또 지시받고 네. 또 그걸 기자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네. 또 돌리고 이게 전형적인 60년대 70년대 이런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예. 정말 웃기죠. 신세대 김지 기자 이런 장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네. 오늘 기사 보니까 기재부에서 아예 이제 매년 정례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정한 뭔가 세일을 해서 정말 소비 진작이 일어난다면 정부가 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상 우리나라 유통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수료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 주도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예. 정말 그 대바겐 세일을 하려면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에 확 그냥 풀어놓고 한번 하든지 그런 건 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막 가면 뭐 막 온갖 그 무슨 맞아요. 막 요새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팔아. 그래서 막 고추 더미를 사가지고 택시 맞아요. 타려고 막 서 있는 아주머니를 제가 광화문에서 많이 뵀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확 그냥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유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중소상인들, 네. 저희 농민들 네. 그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가 그걸 적극적으로 그런 장을 네. 만들어주고 네. 또 그걸 그런 어떤 유통 채널을 좀 더 쉽게 간소하게 해주는 네. 그런 게 더 도울 수 있죠. 예. 이관섭 차관님이 간섭만 하지 말고 좀 관계를 풀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간섭만 해가지고는 장사가 더 안 된다니까. 오늘 라임이 좋으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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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 좋으신데요. 라임이요? 죄송합니다. 아, 네. 당황했어요. 여하튼, 정말 정부가 뭘 하면 우리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고 싶어요, 저는. 근데 네. 박수 치지 않고 그냥 바보들 왜 저렇게 하냐 일을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전 이거 보고 또 생각난 게 얼마 전에 그 청년 희망 펀드 있었잖아요. 그거랑 맞아요. 이게 좀 그러네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맥락이. 맞아요. 네. 정부에서 딱 풀어서 해라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 이런 촌스러운 발상이 21세기에도 왜 그대로일까? 참 답답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바디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샀어요? 못 샀어요. 저 원래 사고 싶은 거 갔었는데 뭘 사려고 갔어요?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네. 거기 할까 했더니 세일 안 하더라고요. 그 제품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세일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슈퍼 가가지고 빵 샀어요? 예, 빵 샀. 제가 요즘 그 빵을 좋아해서 예, 저녁에. 예. 우리 언제 식빵. 빵 먹으러 가요? 식빵. 네, 식빵 맛있는 데 있어요? 네네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시즌 3 첫 방송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센 걸 준비해 오셨다고 아마 애청자들께서 깜짝 놀랄 만한
단독 보도. 김종철의 비연도 깜짝까지는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던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아니 우리 장 부장님이 여기 단독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단독 단독 보도 좋아합니다. 시즌 3를 맞이해서 네. 저희가 또 하나 또 준비해서 또 나오셨어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거 원해요.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팟짱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 첫 공개. 예, 첫 공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 얘기죠. 네. 삼성. 네. 또 잘못 문제가 삼성. 있구나. 네. 네. 그 요즘에 삼성전자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요즘이 아니고 올해 들어 작년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실적 자체가 안 좋고. 굉장히 안 좋다고. 네. 예. 올해는 조금 더 좀 갤럭시 S6 그다음에 노트 5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신제품 내놓으면서 네네. 뭔가 좀 시장에 반등을 좀 꾀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진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군요. 이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안 좋은 것은 그 내부에 있던 그런 직원들의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왔었어요. 설형처럼 뭐 감원 그러면 항상 뭐 이쪽에선 뭐 그 회사 쪽에서는 설이다. 아니다. 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실적을 만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을 감원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실적을 만회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건 노력은 하겠죠. 그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 회사인데. 그건 뭐 그거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고 이걸 이제 그 극복 내지는 그걸 좀 어떻게 보면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인력 구조 조정이잖아요. 전형적인 미국의 어떤 그런 기업들 마인드가 있고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리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나쁜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해외 법인이 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상 글로벌 기업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국내 기업 아니에요, 삼성. 맞아요. 다국적 기업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 사실상 지금 그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뭐 주주도 사실상 좀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 최대 주주죠. 외국인 내국인 나누면 외국인이 50% 이상을 갖고 있고요. 매출만 따져도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럼 해외 법인이 그만큼 많습니다. 세겠네요. 파워가.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많고. 그렇죠. 한국 내국에서 매출 좀 더 그걸 좀 구체 좀 볼까요? 제가 좀 그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 기준 해가지고요. 작년이죠. 삼성전자 매출이 206조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5조 원. 이제 올해는 이것도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25조 원이나 되면. 그럼요.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이런 기업을 우리나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법도 하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6조 매출의 90% 미주,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뭐 이런 쪽이 다 합하면 90% 매출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20조 7천억. 그러니까 200조 원 중에 한국에서 국내에서 하는 매출이 20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90%의 비중을 해외 법인이 갖고 있으면 이 해외 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해외 법인의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대상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글로벌 전체 지역을 상대로 지금 삼성전자 법인 임직원 상대로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직원의 거의 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35만 명? 네. 전체 직원이. 전체 직원이. 네. 그 물론 이제 이 뭐 굉장히 직원이 굉장히 많고 전 세계 이게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 있는 나라가 84개국입니다. 84개국이요? 네,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에요, 정말. 그 많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수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국내 직원들이 나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현지 사람들을 채용해서 채용할 수도 있겠죠. 큰 데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해외 쪽 매출도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작은 지역은 뭐 몇백 명
뭐 몇십 명부터 네.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몇십 명부터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막 몇백 명처럼 아예 그냥 딱딱 정해서 네. 인력을 좀 정리해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명단이 일단 나왔다는 거네요. 이제 감축해야 되는 인원의 규모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얼마씩 줄이는 건가요? 뭐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코멘트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숫자가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자칫 이런 숫자가 삼성전자에서 일단은 뭐 인정을 하지 않고 또 이 숫자가 또 그대로 또 알려지면 해당 또 사업장 이런 데 굉장히 또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미주,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이런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수백 명씩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요? 네. 법인마다? 그렇습니다. 한 법인마다 수백 명이요? 큰 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한 법인마다 수백 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전자 이쪽에 그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일부 해외 지역 법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물어물어 네. 내지는 이렇게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부분의 그분들이 좀 억울하다 내지는 좀 허탈하다 이런 심정이 좀 많고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삼성전자 본사 한국에 네. 겉으로는 인력 조정 없다, 감원 없다, 네. 그다음에 구조조정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국 본사에 있는 내부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크게 뭐 실질적으로 크게 감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법인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지역에 있는 그 임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네. 감원과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외국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한국인 다 대상입니까? 포함됩니다. 네, 내외국인 네. 불문하고 네. 수백 명의 구조조정 그렇습니다. 명단이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쪽 보면 거기에 이제 나가 있는 그 국내 그 법인 직원들, 네. 법인장 포함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이제 어차피 지금 그 인력 조정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단지 무조건 사람만 자를 수는 없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뭐 그 어떤 뭐 사무실을 통폐합한다거나 우리가 항상 쓰는 사무실 통폐합하면 뭐 잉여 인력을 갖다가 네.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는 네. 아니면 어떤 사업장을 또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부의 어떤 조직 개편을 한다면서 또 없애거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정 부분 나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데 네.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의 나라의 법과 문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충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나라 국가 내 그런 법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삼성전자 본사에 보고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국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이 네. 뭐 여러 가지 뭐 정리해고 문제 때문에 먹튀다 뭐 내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리해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노사 갈등 문제도 있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쌍용차 마인드라 그룹에 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 삼성도 딱 그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삼성전자 직원 내지는 거기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 해당 나라에 네. 거기에 어떤 인력 조정 과정에서 했던 그런 불법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네. 그런 어떤 그런 과정에서 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그 삼성발 고용 불안이 세계에서 도처에서 발생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수백 명씩 정리할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삼성전자 해외 총괄 법인 올 뭐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이게 보면 네. 이게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이게 꾸준히 얘기 나왔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주요 해외 총괄 네. 뭐 지금 법인 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간단한 예면 몇 개 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되게 미주 지역이 그동안에
전체 해외 법인의 매출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미주 지역이 매출이 68조 원, 68조 7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주 법인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이 9조 원대로 아이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조 원대 이하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미주 지역에서 68조 7천억이었으면 네. 거의 한 분기마다 네. 거의 한 70조 잡고 한 20조가 안 되나 10 미국에서 핸드폰을 어마어마하게 산 거네요. 갤럭시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맞습니다. 핸드폰, 반도체, 뭐 그렇죠. 미주 지역에. 컴퓨터, 네, 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보통 한 분기 한 5조 이상 네. 나왔던 매출이 지금 현재 미주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이 9조 원대, 10조 원대도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 그만큼- 숫자로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되게 큰 네, 거네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군요. 중국 판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네. 매출이 2조 7,517억 원이라고 하면 지난해 2분기 이후로 1조 원대 매 분기 1조 원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기마다.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삼성이 좀 제대로 무너지고 있는 거네요.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샤오미 때문에 그런가? 맞아요. 그런 중저가 중국의 어떤 그런 핸드폰에 완전히 네. 삼성전자가 지금 치이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군요.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중국, 뭐 인도 시장, 뭐 이게 뭐 동남아, 뭐 태국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제일 잘하는 게 경영 진단을 보냅니다. 본사에서. 경영 진단? 네, 경영 진단 팀이 있어요. 인사팀 산하에 가지고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영 진단이라는 되게 말은 멋있는데 네. 가면 이제 싹 장부를 다 봅니다. 가지고 너희들이 이번에 마케팅 얼마 했어? 뭐 일종의 감사 또는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삼성에서 경영 진단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팀이 다녀갔다 하면 작살나는구나. 그렇죠. 거기 뭐 수장은 날아간다고 보고 뭐 내지는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세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네. 지난 하반기에 막 거의 그 삼성전자가 주요 해외 총괄, 네. 법인 사업 이런 부분들 경영 진단을 쭉 실시하고 네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사실상 이제 인력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올 초부터.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인도, 뭐 싱가포르, 브라질, 뭐 태국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 뭐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뭐 그래서 조금 뭐 갤럭시 S6 뭐 엣지 뭐 이런 걸로 조금 네. 뭐 좀 그 반격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올 초에 그랬었죠. 네,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삼성전자의 위기, 이런 삼성의 위기 이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리더십과 연결돼서 삼성이 되게 이번에 올해 들어서 갤럭시 S6 신제품 만들 때 네. 거의 뭐 전 그룹 차원에서 막 엄청나게 세게 했죠. 이재용 폰이에요? 그렇죠. 이재용 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 그래가지고 거의 뭐 모든 언론들이 도배하다시피 했고 솔직히 뭐 S6 정도의 제품이라면 뭐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어요. 네. 국내외 언론들도 그랬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해도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하고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찬사를 던지면서 훌륭한 폰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리고 이걸로 기사회생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네. 왜 안 된 걸까요? 그게 이제 약간의 전문가들 평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평가까지는 안 나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당초 네. 예상했던 만큼의 어떤 그 실적 내지는 시장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네. 호응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제품은 좋은데 왜 안 됐을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 엇갈리지만 네. 전반적으로 중국 제품들 있잖아요. 네. 샤오미로 이슈되는. 네. 그러니까 삼성 제품의 어떤 삼성이나 뭐 이런 제품들 그 특성 내지는 네. 그 장점을
그 삼성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샤오미가 그러니까. 똑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굳이 삼성 갤럭시 S6를 사야 될까라는 어떤 그게 없었던 것이고 그렇군요. 또 고가 폰을 사는 사람들은 또 아이폰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또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삼성은 또 거기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 설당이 없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꼭 이렇게 사람을 잘라야 돼요? 같이 일하던 어. 사람들인데 좀 그런 불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삼성의 해외 법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업장의 조직을 통폐합합니다. 먼저. 조직 통폐합. 네. 조직을 먼저 딱 통폐합하면 네. 아 조직이 너무 좀 많다. 네. 내지는 일이 너무 이렇게 뭐 지금 뭐 일도 많고 그런데 왜 조직들이 너무 쓸데없는 조직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경영 진단에 의한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지 네. 일하는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직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 사업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력 뭐 다시 개편하고 이런 우리가 그동안 항상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고 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들어갑니다. 잉여 인력으로 포함되는. 네. 그래서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이런 인력 조정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상 이미 각 지역마다 네. 각 미주면 미주, 중국, 뭐 동남아, 인도 이런 데마다 삼성전자에서 어떤 그 인력 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중국은 한 몇 명, 미주는 몇 명 네. 이렇게 잘리지 않으면 뭐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 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멀쩡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물론 뭐 싱글의 경우에는 뭐 억울하긴 하지만 싱글이니까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가 갑자기 당신 나가시오 하면은 이게 너무 황당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해외 법인에 나가 있는 그 직원들이 네. 아주 이 통보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고용 불안에 실질적으로 네 일정 부분 아예 이제 통보를 받았기도 했고 또 국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도 사실상 대규모 인력 조정에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외 현지에 있는 국가 내지는 해외 현지에 있는 나라의 어떤 그 사정 네. 그걸 또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인력 조정에 나서야 되는 그 우리나라 지금 파견된 네. 그런 그 직원들 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고 굉장히 그 지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그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나요? 지금 그 저랑 얘기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네. 좀 아무리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는 났지만 네. 좀 미래 가치 미래 시장성을 보면 지금 당장 그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인력 재배치나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을 네. 했지만 그게 이제 본사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사람들 잘리게 되면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 이 해당 국가의 특수한 어떤 그런 특수 노동법이나 예. 여러 가지 예. 그런 법률적인 어떤 저촉 문제가 있기 온갖 때문에 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고용 관련해 가지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우리나라 같은 이제 노조가 없지만 네. 비노조, 무노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또 다른 문제가 그럼요. 있거든요. 다 노조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노동권을 주장하고 이럴 경우에 삼성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 얘기는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네. 막 진행하지 말고 좀 천천히 네. 그리고 좀 그 소통을 통해서 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작 한국에 있는 본사 인력 감축은 굉장히 별로 안 하면서 왜 해외 법인들만 우리들만 희생양으로 삼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참 그러네요. 물론 이제 매출 전체의 90%를 해외 법인이 차지하니까 네. 손쉬운 해고. 이게 또 손쉬운 해고구나. 그리고 뭐 손쉬운 해고로 해외부터 이제 친다. 뭐 이런 그렇죠. 것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벼락 맞는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 이런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내 삼성전자는 감원설 계속 있었잖아요. 감원, 태풍
뭐 그렇죠. 초읽기 뭐 네네네. 등등의 보도가 나왔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줬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좀 어떻게 확인이 좀 됐습니까? 지금도 국내 지금 그 사업장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기자들도 그룹이나 삼성전자 쪽에 공식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 요청을 해도 삼성의 공식적 입장은 인력 감축은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인력 감축은 그러니까 없다야. 이거죠. 삼성 쪽 얘기는 네. 인력 감축이 없다는 얘기는 인력을 자르지 않고 재배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삼성이 좀 하고 있는 게 재무, 인사, 기획, 홍보, 뭐 마케팅 이런 쪽 지금 이런 사람들을 네. 다 빼가지고요. 현장 그 마케팅 이쪽 그 지원 부문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한 10% 정도 인력을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케팅이나 쉽게 말하면 물건 팔러 나가라. 현장 쪽으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고요. 네. 이걸 때 인력 재배치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못 견디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자른 게 아니라 네. 인력 재배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견디지 못해 나간 거지. 이거는 우리가 감안한 우리 게 책임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참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인력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일을 안 준대요.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오는 거예요. 저성과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렇게 한번 찍힌 사람들은 네.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예. 진짜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앉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고문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갔는데 다 사람들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책상에 그냥 계속 앉아 있고 결국 조직에서 소외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제가 거다. 아는 모 부장도 네. 저도 이제 그 분을 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저도 전해 들었는데 네. 그분을 전해 들은 얘기가 참 전해 들은 얘기만 들어도 참 가슴이 좀 아픈 게 네. 그분도 삼성전자에 나름대로 부장까지 하시고 나름대로 한때는 정말 청춘을 다 바치신 거잖아요. 그렇겠죠. 부장이면 부장까지 20년 올라가면 훨씬 넘었거든요. 20년 넘게 일한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오실 때 그 인력 재배치라는 이유로 이제 사실상 이렇게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하나 줘요. 자리를 가보면 달랑 진짜 그 자기 어떤 팀 옛날 같이 일했던 팀원 네. 내지는 어떤 그 부서와 네. 상관없는 네. 내지는 저 구석 쪽에 네. 진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예. 거기에 달랑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옆에 막 직원들 같이 일했던 뭐 후배들 뭐 왔다 갔다 일하고 바쁘고 하는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네. 그거를 보고 있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읽고 뭐 나름대로 자기는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지만 네. 한 달 이상 버티는 게 되게 어렵죠. 그건 사람이 솔직히 한 달 이상 버티기 사람이 어렵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분이 결국 택한 게 지나가다가 이제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하면서 결국 경쟁사 비슷한 곳을 갑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한 20몇 년 넘게 쌓아오고 자신의 네. 어떤 노하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경쟁사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질 때 그런 아픔을 가지고 경쟁사 가서 정말 또 이악 물고 싸울 거 아니에요. 삼성 그렇죠. 상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삼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인력을 만약에 구조조정하거나 네. 이렇게 내보내면 이분들이 나가서 경쟁사 가서 결국은 삼성의 손해되는 부메랑이 일이 되는 되겠네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선택인데 큰 틀에서 보면 말이죠. 근데 네. 당장 이렇게 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필연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주장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번 해외 법인 네.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이번엔 시인을 좀 하던가요? 네, 그 어차피 이게 지금 뭐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기도 하고 네. 이미 삼성전자 해외 사업장의 어떤 그런 조직 개편이나 뭐 사업 통폐합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올 초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고 네.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인력이 조정된다는 것은 솔직히 공식화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네.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언론들이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요. 네네. 아는 그래-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취재하면서 물어보니 네. 일부 실적이 좋지 않은 그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조직 네. 개편을 하면서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 부분들은 시인을 했고요. 다만 이런 사업 조정 과정에서 이게 일상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해왔던 네. 것이고 예. 뭐 수백 명씩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뭐 이렇게 또
뭐 대규모로 네. 뭐 인력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은 또 부인을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수백 명씩 지금 대상이 그렇죠. 나왔고 일부는 통보를 받고 뭐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건 다만 이 현장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식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조만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팟짱을 그렇죠. 아마 삼성이 듣고 계시죠? 듣습니다. 네. 들으시면 조만간 아마도 이제 이 네.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각도의 보도들이 나올 텐데 그때 삼성이 어떤 입장을 바꿀지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네. 이게 지금 삼성이 이건희에서 이재용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참 이건희 회장은 어떠세요? 건강이 괜찮으실까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자꾸 궁금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어디 병원에 계속 계시죠. 아이고, 추석 때도. 삼성. 네. 아유, 추석 때도.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최지성 실장 네. 이런 분들은 여전히 계속 그 이건희 회장 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병문안? 병문안. 네. 병문안 계속 가고 있고 여전히 삼성 쪽의 입장은 여전히 이건희 회장은 편안하게 네, 계시고 건재하시다. 있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하고 공식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삼성의 움직임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한 네네.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다.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네. 메르스 사태도 뭐 본인이 나서서 공개 사과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재용 체제를 좀 기분 좋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 자르고 말이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용 체제가 좀 그 기분 좋게 출발할 수는 없겠다. 뭐 갤럭시 S6? 네. 뭐 그것도 네. 뭐 좋긴 하지만 네. 많이 안 팔리고 말이죠. 사람을 네. 자르고 이러면 이재용에게도 별로 득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굳이 이런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삼성을 출입하고 삼성의 어떤 그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직 삼성의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취임하거나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지난번 메르스 사태나 최근에 뭐 한화그룹과의 빅딜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이재용 중심으로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전문가나 삼성 주변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의 핵심이 삼성전자가 네.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네. 거고요. 예.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삼성전자가 좀 튼튼하고 삼성전자가 좀 좋다라는 어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지금 회장에 가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위태위태하고 네. 실적 부진이 시달려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뭐 뭔가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우리가 얘기하는 네네네. 미래 먹거리 네.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좀 나오지도 않고 있고 답답한 거죠. 그래도 지금 성적표는 삼성전자 성적표는 나날이 별로 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내일 모레 7일이죠. 7일 날 3분기 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잠정치를 발표하는데 네. 이것도 별로 좀 심통치가 않아요. 원래 갤럭시 S6 이렇게 나왔으면 네. 노트 5 나왔으면 네. 좀 반등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별로 이게 좀 좋지가 않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올해 말까지 가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삼성전자의 경영의 어떤 리더십이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어떤 거대 그룹 340조 매출, 네. 200조 원이 넘는 매출의 어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좋다, 네. 좀 괜찮다라는 어떤 장부상의 어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청소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좀 문제되는 것들을 좀 싹 털고 정리해놓고 네. 그다음에 싹 새롭게 포장해가지고 이재용 체제를 출범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단 그 제일 손쉬운 해고를 통해서 사람을 쫙 잘라. 그래가지고 인력 감축을 통해서 좀 미니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다. 그렇죠. 네. 이재용 체제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났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네요.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야, 정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부에서 할수 나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실적도 좋고 그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럼요. 네. 그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딛고 그 반딱반딱한 구두를 신고 말이죠. 네. 이재용 체제가 들어선다고 한들 네. 그것을 누가 정말 박수치면서 이재용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정말 그 삼성이 정확하게 잘 알고 네. 그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럼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네. 자기 가치와 이념과 이런 것들 좀 실천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 네. 정말 좀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쁘다. 예? 그 해외 법인에 있는 사람들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해고 통지 받으면. 그럼요. 이런 일은 네, 없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 자르고 네. 그 뭐 당연히 비용 사람들 우르르 자르면 당연히 인건비 안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그만큼 장부상으로 줄겠죠. 헐 주고 그러면 이제 매출과 이익 비용을 이제 나가는 비용이 줄면 좀 들어오는 게 좀 적더라도 장부상으로 굉장히 좀 건전해질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수익이 개선됐다. 회사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기적으로 단기차 방식으로 옛날에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 회장 시절에 그런 구조조정 위기 경영 엄청나게 맨날 해왔던 삼성이었던 그런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한 그런 방식이 과연 21세기의 삼성전자가 네. 가져갈 경영 방식인가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스마트하게 좀 가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눈속임이나 하고 그냥 막 사람들 자르고 단지 또 장부상으로 삼성전자 좀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한들 수백 명 수천 명 직원들 내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 나중에 기업이 좋아져 가지고 사람들 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미 그 자른 사람들 다시 쓸 거예요. 다시 또 새로 뽑아가지고 새로 교육시키려면 비용 또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게 그 늘 우리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네. 뭐 이렇게 넘어가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좀 숙련공은 숙련공대로 또 초임공은 초임공대로 각자 맡은 역할을 충분히 다 하면서 일로서 좀 기업에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 조금 더 좀 노장청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 기업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이 좀 그런 거를 잘 해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네. 기대해도 될까요? 저한테, 삼성 출입 기자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재용 부장한테 전화 좀 해볼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알겠습니다. 메일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직접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올 거예요. 스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